이 움직임들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면 그때 호흡곤란이 오면서 흡인성 폐렴은 환자의 건강에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생명의 위험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대한재활의학회에서 제작하는 재활의학TV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한보람입니다. 오늘은 김재민 교수님 그리고 임선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분씩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재활의학회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김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의대 부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임선입니다. 오늘은 두 분을 모시고 연화 재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라는 건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즐거움을 주는 일상생활의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일명 삼킴 장애라고도 불리는 이 연화 장애는요, 음식을 씹고 삼키는 일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럼 먼저 교수님, 우리가 연화 장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연화 장애란 무엇이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나요? 네, 연화는 음식을 먹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고요. 구강을 지나서 식도 바로 위 공간인 인두로부터 식도로 넘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연화라고 합니다. 네. 삼키는 일은 저희가 내가 밥을 먹어야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두경부의 근육으로 움직이는 과정과 저희가 잠을 자면서도 삼키거든요. 침을 삼키죠. 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혹은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근육의 움직임도 다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군데라도 문제가 생기면 연화장애가 생기고요. 예를 들어서 두경부암이나 경부의 척추인 경추부가 두꺼워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두경부의 삼킴 관련된 근육 아니면 그 근육의 작동에 필요한 신경계가 침범되는 질환, 예를 들어서 뇌졸중, 뇌손상, 파킨슨씨병, 루게릭씨병 이런 신경학적 질환에 의해서 연화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내과적 질환이나 노화로 인해서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삼킴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생각보다 연화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이 정말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도 신경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뇌졸중 초기에 연화장애를 의심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증상들은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삼킬 때 자주 사례가 걸리거나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면서 시원하지 않을 경우에 다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입 주변에 음식물이 흘러내리거나 아니면 침이나 먹고 난 음식물이 입안에 고여 있을 때에도 연화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먹고 나서 목소리가 감기 걸린 것처럼 좀 젖은 듯한 목소리가 들리는 경우에도 미세하게 연화장애 초기 증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먹고 나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아니면 음료나 음식이 코로 역류되시는 경우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다 연화장애 증상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 이제 연화 검사를 하고 평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뇌졸중 초기에는 이 기침 반사가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 없이도 환자가 나는 연화장애가 없다고 생각을 해도 연화장애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뇌졸중 초기에는 특히나 선별 검사를 이제 하고요. 그러고 나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비디오 투시 연화 검사나 정식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특히나 이 연화장애 환자분들이요, 흡인성 폐렴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저희가 숨 쉬는 구멍이나 그리고 밥을 먹는 구멍이 위치적으로 매우 가까이 있어요. 인후도에서 숨 쉴 수 있는 그 길과 먹는 길이 교차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순간에 이제 후두덮개나 여러 구조물들이 음식이 이제 기도로 내려가지 않게 막아줘야 되는데 연화장애가 생기면 이 움직임들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면 그때 호흡곤란이 오면서 흡인성 폐렴은 환자의 건강에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생명의 위험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있는지 잘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기능적으로 두 개가 서로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 구조물을 봐도 호흡과 관련된 중추신경계 부분이나 연화장애를 관련하는 그 부분이나 이렇게 서로 굉장히 밀접한 곳에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연화장애가 있으면 연화장애도 생기면서
호흡 근육도 같이 영향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연관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조금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숨을 쉬는 중에 갑자기 음식을 먹을 때 숨을 멈춰야 돼요. 가능한가요? 멈추고 그리고 네. 삼키는 거거든요. 근데 와. 저희가 호흡이 짧아지면 이게 공기를 들이마셔야 되는 순간에 음식물이 같이 들어가면 그때 이제 사례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호흡 근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환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할 때 건강한 성인도 마라톤을 뛰고 나서 숨이 이제 찬 상태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면 사례가 걸리겠죠. 그렇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연화장애 환자분들도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먹는 거 중간에도 숨이 찰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중간에 호흡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흡인성 폐렴에 노출된 위험이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화장애가 있으면 이런 호흡 운동도 같이 신경을 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기침을 하거나 호흡이 가빠지는 부분을 보고서도 연화장애를 의심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화장애 재활 치료를 할 때 이 호흡을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호흡 운동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횡격막 호흡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늑골 아래에 이제 횡격막이 있는데 이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 운동을 반복을 하면 이게 이제 횡격막 근육을 강화할 수 있고 호흡을 조절하는 데 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편안한 자세로 눕거나 아니면 한 손을 배에 얹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배가 올라오도록 한 다음에 이제 천천히 내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호흡이라는 게 들이마시는 게 있고 내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호기라고 하는데 이런 호기 할 때도 근육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숨을 내쉬는 근육을 강화를 하는데 저희가 호흡하는 운동이나 아니면 특히 호흡을 내쉬는 운동을 하는 게 삼키는 능력에도 이제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한꺼번에 저희가 꿀꺽 할 때 잘 내려갈 수 있도록 이제 호기 운동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호기 강화를 위해서 EMST라는 훈련 방법이 있는데 기구를 입에 물고 내쉬는 그 방법으로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 공기의 저항성이 이제 레벨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근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루에 5세트씩 한 세트에 5번씩 강하게 숨을 내쉬는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꾸준히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게 기침하는 것도 호흡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희 뇌졸중 환자분들이 연화장애가 있으시면 기침을 잘 못하세요. 기침을 세게 하는 것도 그 호흡 방법에 운동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연화장애 치료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궁금해지거든요. 뇌졸중 후에 연화장애들이 좀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연화장애가 왔냐는 환자마다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이제 운동을 할 때 치료를 해주는 전문 치료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전문 치료사 선생님이 1대1로 개인으로 맞추면서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어떤 연화 근육들을 강화를 시키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이제 전문적으로 그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운동 방법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몇 가지 운동을 내가 인터넷 보면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운동 방법을 익히시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재활 치료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맞춤형 운동 치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다른 도구들이 사용될 수가 있는데 연화 기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전기 자극을 붙일 수도 있고요. 생체 바이오피드백 치료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약물이나 아니면 시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용에 맞는 보톡스도 연화장애 치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저희가 그 인두랑 식도를 연결해주는 괄약근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좁아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장을 위해서는 이제 보톡스 시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숙련된 전문가 통해서만 시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교수님, 이 연화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가장 원하는 건
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어요 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상 속에서 즐거움이 좀 사라지게 되기도 하잖아요.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는 이 연화장애가 좀 치료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완치가 가능한 건가요? 완치는 이렇게 환자 상태 그리고 환자가 어떤 질환명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흔한 것이 뇌졸중 이후에 발생하는 연화장애이기 때문에 뇌졸중 이후에는 이제 정확하게 검사를 받고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면 상당한 부분들에서는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완치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초기에 그래서 증상이 심할 수는 있지만 이게 훈련을 통해서 점차 기능 개선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어떤 질병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루게리스병이라든지 이제 근육병인 경우에는 완치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그래도 불편을 최소화하고 환자가 이제 영양 상태를 그래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안전하게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지 않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연화장애는 언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아요? 모든 운동 기능이 다 그런 것처럼 연화장애도 치료 시기를 굉장히 빠르게 잡을수록 회복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뇌 가소성이라는 그 이론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초기 3개월 이내 가장 많이 뇌졸중 이후에 기능 회복이 많이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개월 이내에 그 부분적으로 손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뇌세포 회복이 될 수가 있고 평소 저희가 사용하지 않았던 신경의 통로가 열리면서 파괴된 뇌세포의 기능을 대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뇌 가소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뇌졸중 때문에 어떤 뇌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상실된다 하더라도 훈련을 통해서 다시 뇌 기능을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개월 안에 치료가 뇌졸중 후에 연화장애 이제 얼마나 장애가 남는지 결정짓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고요. 6개월까지는 증세가 빠른 속도로 좋아질 수 있고, 근데 뇌졸중 이제 치료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6개월 후가 지났다고 해서 다들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하시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오신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걸 끊임없이 훈련을 한다면 장애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재활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치료 시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외에도 이 연화장애의 예후를 결정하는 요인들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뇌졸중 같은 경우는 이제 예후가 개인마다 굉장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병변이 어디에 있는지, 뇌졸중이 어느 위치에 왔는지, 그리고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예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병변 부위를 보면서 그 부위와 연결된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회복 가능성을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신경 손상이 큰 경우일수록 이제 회복을 많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 외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만약 내가 젊은 나이에 뇌졸중이 오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80대에 뇌졸중이 오신 분보다는 조금 좀 회복력이 좋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평상시 내가 얼마나 내 개인의 건강을 잘 챙겼고 뭐 치아 상태라든지 아니면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개인마다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드린 게 치료 시기였고 이제 치료는 빠를수록 이제 좋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내 몸에 맞게 그리고 내 병변이 어디 있는지 맞춰서 한다면 기능 회복에 더욱 유리할 수가 있겠죠. 재활치료는 힘들더라도 꾸준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이 가정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있을까요? 입술을 다무는 립펄스 운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입술을 오므려서 공기를 불어넣은 상태에서 연습을 하시면 입 주변의 근육을 강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를 내는 그 발성 훈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그 혀 운동이라든지 볼 부풀리는 운동이나 다양한 것들을 다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안전한 운동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약한 근육이 있다면 거기에 맞게 정확하게 운동 처방을 받고 자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세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배우신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임선 교수님 모시고 뇌졸중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연화장애 그리고 재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환자분들께 또 가족분들께 마무리 멘트 한 말씀 들어볼게요. 연화장애 치료도 맞춤형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삼키는 거는 단순히 그 삼키는 게 아니라 식사라는 그 중요한 사회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그 중요한 부분인데 연화장애가 있으면 이제 식사를 가족들이나 지인들이나 친구들과 같이 못한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그 상실감이 크거든요. 환자 한 분에게만 이제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생활하시는 가족분들에게도 굉장히 큰 좌절감과 상실감을 안아주기 때문에 연화체화를 정확하게 그리고 잘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를 잘 받아서 빠르게 회복하시고 가족분들이랑 식사를 마음껏 즐기실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재활의학TV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